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유례 없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간에 권력기관들 간에 그리고 그 다툼이 좋은 모양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정말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정말 정치에 끼어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는 과정에 그것이 자료가 유출되면서 후보자에게 흠집을 가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김진태 의원님께서 아까 그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 문서 속성 정보를 이렇게 띄우셨어요. 다시 제가 이제 크게 저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대검에서 입장을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그 자료는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변명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저는 지금 검찰에 이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지금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 이거는 회사 소속이 언론 단체나 이런 데가 입수했을지는 몰라도 그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 원래 파일 문서 속성 정보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있으니까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 아닌가 네. 이렇게 착각했을까. 그러나 오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것은 이것은 후보자의 집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대학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해서 절대 얻을 수가 없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이와 같은 해명은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관련자 누군가 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서 작성자와 저장자, 날짜 등이 담긴 문서 속성 정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파일을 클릭한 뒤 속성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함.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컴퓨터의 그 문서 파일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그 정보를 알아낸 사람이 알려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우건 단장님도 계시는데요. 대검찰청이 이거 확실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지금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이나 대학 단체 어디가 있습니까?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는 바로 압수돼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검증,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근데 후보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검찰에서 많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이제 압수를 해가고 막 곳곳에서 모든 후보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약점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점이 나온다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 뭐 수사를 통해서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즉각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이 막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백혜연 의원님께서는 소위 문서정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검찰에서 압수해간 문서에서 컴퓨터에서 발견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저희 집은 말씀을 압수수색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 댁 된 적 압수수색 없- 당하지 않았죠? 네, 네. 사무실은 서울대 사무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도 이 파일이 후보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제가- 파일이 어디선가 유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검찰에서 나왔으면 분명히 후보자의 댁이나 서울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그 파일을 추출할 수 있을 텐데 압수된 검찰이 압수한 것에서 나왔을 거다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따님이 그 부산대 의전원에 그 제출한 자소서에는 코이카 주간 봉사 대표 등으로 활동했고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쪽에서는 자기들이 주관한 봉사활동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내왔고 역시 외교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소서에 이렇게 기재를 안 했어야죠. 자, 그리고 박주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발급 서류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기재 자체를 잘못했다고 따님이 허위 기재를 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자소서에. 거기에 보게 되면 대표이자 그 리더로서 했다는 것을 영어로 분명히 코이카 밝히고 있습니다. 주간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이카 주간 활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웰스 CNT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당에서는 웰스 CNT의 제품이 호환성이 뛰어나서 서울시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웰스 CNT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행자산에서 기계장치가 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공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와서 파는 회사라는 거죠. 자, 웰스 CNT 재무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웰스 CNT의 재무정보인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2017년에는 영업이익은 6,400만 원, 순이익은 0원입니다. 2018년에는 갑자기 수주액이 2017년에 비해서 13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4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순이익은 무려 1억 4천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통계의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한 그 나라장터에서의 수주 내역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수주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수주 내역에서는 총 수주액이 31억 9,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26억 5,144만 원을 했죠. 그게 소위 총 수주액의 8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사실 저와 40% 전혀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무관한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자, 코링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네. 재산 등록할 때 잘 못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제가 코링크란 이름을 저는 이번 검증 예, 과정에서 비로소 후보자님. 제가 알게 예,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네. 저는 재산 공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공개 대상자들은 그 소위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출력을 해가지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못 보셨다고요? 그때 그때도 코링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 불찰입니다만은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아니,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제를 서명 날인을 하면서 어떻게 장관을 하시겠다고? 이게 허용되는 하나도 서명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서명 날인 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산 신고 네 죄송합니다. 재산 신고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에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는 말을 듣고 제 처가 이거를 투자하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두 차례 질의에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의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만 볼까라고 억울해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인정합니다. 저는 선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의를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말고요. 잠시 좀 멈춰서서 심호흡 크게 하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 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과거에 비판을 많이 받을 때에도 어려운 결정을 해서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봅니다. 1997년 10월 7일에 당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이 야당의 김대중 총재에게가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입출금 계좌와 수표 1년 번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0월 17일 날 신한국당이 김대중 당시 총재를 국민회의 총재를 조세 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일 뒤죠. 20일 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입니다. 10월 20일 날 검찰이 수사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날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알려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례로부터 저는 배워야 됩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사해야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러면 검찰의 강단으로는 해야죠. 그러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는 검찰이 자제해야 됩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저는 사법자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그런 자제할 줄 아는 용기가 저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책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에 들어있는 사례입니다. 1915년에 일본 검찰이 내무 대신에 선거 간섭, 의원 매수, 독직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와 검찰이 대립했습니다. 이때 사법 대신이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합니다. 사법 우리말로 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사건 자체를 불기소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검찰이 이 지시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불기소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이 내무 대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하면 정치 개입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론 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청문 절차 끝난 뒤에 이 국민이 끝난 이후에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검찰의 중립성이고 우리가 검찰에게 요구하는 의지라 그럴까요? 절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행태가 저는 너무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호흡을 좀 가다듬고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정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그 후보자의 조금 전에 증인이 아까 왔다 가서 그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운동학원 그 운영 관여에 대해서 좀 거짓 해명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99년부터 2009년까지 운동학원 이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교수 업무 등으로 운동학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몇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어디선가의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번 보시면 학교 신축 시 매입한 토지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학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자는 후보자 부친의 제안에 저렇게 그 이사 조국 삼청합니다. 찬성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받은 그 언론에서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참석한 건 있는 것 같아 정도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참석한 게 그날 참석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 거의 제가 학교 운동학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저희 선친께서 1년에 한 번 내려오라 그럼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에 후보자 동생과 동생 처가 운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거 기억하시죠? 예, 뭐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 그 소송 제기 10일 만에 운동학원 이사회가 열려서 그때 참석하셨죠? 네, 서류를 통해서 기억이 납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하셨죠? 네. 그런데 그 신임 행정실장에는 동생의 처남이, 그다음에 사무국장에는 후보자의 동생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배란간에 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고 피고가 이 그 무변론으로 후보자의 동생에게 무변론으로 결국은 그 대응을 해서 이 동생을 위해서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 무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제가 해명을 좀 해도 아니, 되겠습니까? 조금 좀 이따가 하시죠. 마지막에. 네. 그리고서 후보자 동생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은 더구나 소멸시효가 그 3년이 완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후보자 동생과 이를 방조 혹은 동조한 후보자 또는 부친, 모친 모두가 다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맞죠? 아닙니다. 다 왜 아닙니까? 시간 주시면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 드릴까요? 그러면 그 2006년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그 캠코와의 소송, 이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뭐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과정에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그 당시는 거의 기억이 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 가족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캠코하고 관련된 거는 또 뭐 이제 와서 조금 파악을 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운동학원도 그렇고 지금 오전에 6가지 나온 것은 다 가족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동생, 6가지는 그 배우자, 그 다음에 딸 이렇게 관련이 됐더니 이 학교에 관해서는 또 뭐 부모, 그 다음에 동생의 척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지가 제 답변 기회 주시. 네,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삼청했다는 그 같은 경우 이제 당시 이사회는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사회입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도 학교재산 처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교재산 처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정이나 교육부의 허가란 게 다 난 상태에서 처분 허가 연장 신청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소송이란 것이 이미 소송이란 게 이미 제기하기 전이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분명히 네, 저희도 다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변론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 관련 내용을 당시는 사실 제가 저희 몰랐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확인했는데 제가 제 기회를 주시면 당시에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는 했습니다만 일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나 강제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자기가 옛날에 못 받았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변론 소송 문제 말씀하시는데 저 학원에서 저희 동생 소송에만 무변론한 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뭐 기보라거나 등등 몇 가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도저히 그 변론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는 무변론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꼭 저희 동생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님을 이번 제가 그 2, 3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당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후보자? 예. 저를 보세요. 네. 야당 의원님들이 후보자 집안에서 웅동학원을 이용해갖고 뭔가 큰 엄청난 이득을 취한 듯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또 인수과정과 학교 공사과정, 신축공사과정에서 마치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없는 채권을 갖다가 의제자백을 통해 갖고 인정해갖고서 또 그걸 확보하고 네. 그래도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 같다고 그런 식의 느낌을 주는 자꾸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내막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후보자의 부친이나 후보자의 동생은 이 웅동학원 인수하고 웅동학원 살리려고 한 그 과정에서 망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화병 나지 않으셨나. 맞습니다. 동생이 이 웅동학원에 관여해 갖고서 결국엔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파산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그러했습니다. 이 웅동학원 어르신 제가 선친께서 웅동학원 인수하게 된 게 어떤 경위로 인수하게 됐습니까? 원래 저희 선친은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웅동학원에서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동의 주민들이 그 인수자를 계속 찾았습니다. 여러 독지가들 찾고 고향 출신의 유력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친께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청원을 해서 저희 부친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1985년도 인수했고요. 예, 예. 그래갖고 이사장에 취임하셨고
그 이후에도 학교 운영비라든가 학교를 위해 계속 사재를 계속 출연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재산세까지도 계속 납부하셨고 네. 또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는 뭐 승용차라든가 또 학교에 뭐 관련된 뭐 법인카드라든가 활동비 이런 거 일체 지급하지 없었습니다. 않아갖고 네. 학교에 계신 분들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죠? 알고 계시죠, 그냥? 네.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워낙 옛날 학교가 낡아갖고 아까 여기 오신 증인들 말씀하시듯이 그래갖고서 학생들을 위해 갖고 학교를 새로 부지 얻어갖고서 이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사회 이전하면서 네. 구 부지를 갖다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받고 그랬죠, 이게? 예. 그랬는데 그 당시 공사비를 지급할 때쯤 돼갖고서 이게 96년도에 신축공사 시작됐는데 그 직후에 바로 IMF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 실제 공사한 게 아버님이 운영하던 그 고려종합개발이 이게 공사를 했고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도 일부 하도급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나 동생은 거기에 다른 하청업자들 다 빚내서 돈 주고 특히 동생 같은 경우도 다른 하청업자들은 다 돈 내서 빚내 갖고 그 하청 대금도 다 주고 자기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갖고 동생도 학원 상대로 소송을 해 갖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명백한 대금 공사 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달리 다툼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판결 받아 갖고 그게 집행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구 학교 부지는 이게 담보로 제공해갖고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당시 평가했던 것에 반값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경매에 붙여져갖고 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반값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보증 섰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거고 예. 이런 경위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나 동생은 철저한 피해자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게 단 한 푼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내막이 사실 이런데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이걸 갖고 계속 후보자의 가족들이 뭔가 어떤 소송 사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 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것도 제 동생은 그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좀 발표 하나 했습니다. 예.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시간이 내겠습니다. 그 야당에서 지금 그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 갖고 말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그 민주당 소속 기관당 지자체에서 26억 5천 정도 제품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웰스 CNT 2018년도 광급공사 실적은 17억 원에 불과했고 왜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게? 저는 일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죠?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자이고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웰스 CNT가 자금 내는 허덕이자 2억 8천 정도 빌려줘 갖고 그 부임명으로 회사 지분 취득한 다음에 웰스 CNT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해갖고 그 이후에 후보자 가족이 가입했던 사모펀드 자금 13억 8천원과 함께 그 코링크 피의 그 자체 자금 10억 원하고 합쳐서 2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 이번에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 최근 언론 보도 같은데요. 거기서 주로 빼갖고서 딴 데로 옮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가 지방 불사가 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는 쪽이라서 그 보도만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야 정인 합의를 하면서 혹여 출석하려는 정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죠.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교수 어제 저녁까지는 저희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입니다. 이분이 후보자의 딸 유급과 낙제를 거듭하는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동안 1,200만 원 장학금 준 분인데 왜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2014년 1학기 401만 원, 2학기 401만 원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딸은 1년 동안 3학점짜리 단 한 과목 신청합니다. 8월에 장학금
수령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고 나서 부산대 의전원에 곧이어 입학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걸 뭐라 하냐면 장학금 먹튀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학금 받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했는데 그때 따님 병명이 뭐죠? 밝힐 수 없으면 실제 아팠고요. 그 입학하자마자부터 계속 아팠고 실제 진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자, 진료 기록하고 진단서 이거 우리 비공개로 할게요. 그 너무 사적인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비공개로 할게요. 네. 비공개로 할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아이의 진료 기록을 자, 모른다. 그러다가 사적인 거라서 못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비하려고 학기마다 대출받고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 느낍니까? 예? 그 점 매우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의원님. 예? 그래, 질병이 있어서 밝힐 수 없다 휴학을 내는데 한번 띄워봐요. 따님 입시학원 컨설팅 교사 A씨가 있어요.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딸에게 장학금 왜 받니? 물었어요. 그 따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이걸 본 젊은이들 반응 한번 보세요. 출발선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어떻게라도 좀 앞서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신감이 들고 분노도 안 느껴질 만큼 되게 박탈감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부정 입학 자 후보자. 네. 96년, 97년에 버클리대에 유학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97년 12월 19일 날 진해시 마천동 99, 즉 학교로 전입을 합니다. 네. 버클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전입을 하죠. 그로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11번 이사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왜 이랬죠? 1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보세요. 나중에 네. 세보세요. 저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자, 그렇게 그래요. 뭐 전입 신고를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어디 자, 살았는지. 자. 네. 위장 전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 위장 전입했다고 내가 안 물었어요. 98년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임의경배 받아요. 맞습니다. 3월 17일 다시 해운대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다시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로 와요. 또 다시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또 다시 경남 성경아파트 다른 동으로 또 이사를 해요. 전입을 해요. 또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로 또 와요. 다시 또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다시 송파구 풍납동 동아 한가람 아파트로 와요. 그리고 다시 또 경남 성경 그리고 다시 송파구 광희동 대림가옥 아파트로 와요. 네? 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시면 설명 다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 4개월 동안 11번 전입신고를 한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물을 수 있으니까 다음 질의할 때 그렇게 같이 합시다. 네. 그래도 이거는 예. 모든 예. 그때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 질의죠. 재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위원장님이 아니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네. 우리 후보자님, 예. 오늘 그 야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뒤집어 씌우기 하거나 매도하는 식의 표현이 있는 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가 있었냐면 웰스 CNT가 관급 사업을 싹쓸이했다. 아까 어떤 의원님 그렇게 질문하셨죠? 네,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아니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질문하신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웰스 CNT가 했던 가로등 자동 전멸기의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총 400억 가량인데 웰스 CNT가 한 것이 18억,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4.3%입니다. 4.3%를 수주한 걸 가지고 싹쓸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야당이시더라도 정확히 해서 질문하시고 궁금한 물어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직 안 됐어요? 금방 저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그 후보자님 예.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퍼센트는 모릅니다만 서울대 경우에 있어서는 장학금이 좀 풍족한 편이라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원 대학부든 그래서 한 제가 한번 70%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70%.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뭐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비난하는 게 좀 과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 2015년도에 보면 학부생들은 79.9%가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원생들은 89.5%가 받습니다. 대학원생들은 10명 중에 9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예, 그 대충 그렇습니다. 예. 그죠? 네. 그 10명 중에 9명 받은 것 중에 우리 후보자님 거 들어간 겁니다. 따님 예. 거도. 특히 이 철출처가 이제 서울대 동창회보에서 나온 건데 서울대 동창회에서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중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어떤 가족에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보면 74.75%가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은 89%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9분위, 10분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님 따님에 대한 그 비난은 과한 거 아닌가요?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학생들의 계층이 매우 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층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예. 약 400만 원이고 학부생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대략 그 등록금하고 비슷한 금액이죠. 예. 저 그런 면에서 물론 후보자님이 안 받았으면 따님이 안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좀 비난이 좀 과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한 비난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이 2000년도 11월 29일에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패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수처에 대해서 처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 당시에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정관유한나 브로커 고용 등의 굴절 병폐가 드러났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미온적 처벌과 실효성 대책으로 일관했다. 이게 당시에 실세가 관여됐던 로비 사건이 단순 사기극으로 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검찰을 이렇게 분리시켜낸다라는 의미가 일단 크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예, 그 사건들이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됐었을까요?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잘 있습니다. 안 됐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뒤늦게 나서 가지고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게 원래 원안과 달라져서 뭐 판사, 검사, 고위경찰 등으로 범위가 기소권이 좁혀졌습니다만은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 분들에 대한 통제 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재보충 질의 시에는 주로 그 코링크피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납득 못했으니까요.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모펀드 가입은 처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예, 아주 그 코링크 자체는 네. 예, 그런데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후보자의 전 재산 20%에 해당하는 10억 5천입니다. 네. 1차 투자액이. 그리고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4배나 되나요?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예.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예, 전제로 좀 생각해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되면 지금 후보자 가족 중에 법률 전문가는 후보자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뭐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가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그 자산이 저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그런데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말이죠. 왔기 때문에 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투자 약정을 했다고요. 네.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아무리 처라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처라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가요.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가 뭐 일반인이 다 그 뭐 안전성도 있고 다 뭐 그렇게 공인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완전히 후보자 가족의 가족 펀드란 말이에요. 맨 처음부터 그리고 그게 아닌 걸로 알고 광극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족이 말이죠. 후보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NT는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그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에 의하면 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기 내용을 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예, 회사 이름이 보고하도록 적혀 있지 돼 있고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하나 또 좀 짚을 게 이 지금 이 펀드 투자만 하더라도요 문제되는 게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이 문제될 수 있고요. 또 직권 남용이 문제됩니다. 뇌물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펀드 정관 그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포기한 금액은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관에. 그럼 이게 말이죠. 지금 후보자의 처가 출자금을 약정된 출자금 74억 그걸 납입하지 않으면요. 투자한 금액 첫 투자 금액이 9억 5천이죠. 9억 5천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면 5억쯤 됩니다. 그런 출자 이 금액들을 후보자의 자녀가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증여세 탄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편법 증여는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포괄주의 법 개정 이후로 애초에 편법 증여 안 되게 어떤 되어 근거로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기회를 그리고- 주시면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급공사를 수주하는 웰스NT 투자금의 매출액이 보면요. 2017년에는 17억 정도였어요. 2017년 5월 달에 민정수석이 돼 있죠. 이게 한 7월쯤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후보자 가족들이. 그런데 그 17억이 2018년에는 30억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이 급증이 문제되는 것이지 일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위원장님. 그래요. 결과가. 그런데 그게 후보자의 고위공직이라는 지위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좋습니다. 예, 한 어쨌든 아까 말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 지금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요. 우리 경험칙에 반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네, 위원장님 예. 한 말씀만 그런 딱 정도로 한 마치겠습니다.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 약정 금액은 그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이게 정관하고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 정관에 반해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예, 판정할 됐습니다.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예.